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서룡그룹의 본사 로비는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적막과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수조원 규모의 계약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절박함이 있었다. 대리석 바닥 위에는 당황한 임원들이 흘린 식은땀이 떨어질 듯했고 화려하게 장식된 천장 샹들리에조차 그 아래서 벌어지는 참담한 실패를 비웃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며 로비를 가득 채운 직원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사태를 관망했다. 협상을 위해 방문했던 중동의 거대 투자 펀드 알바흐리 재단의 수행원들은 이미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대형 회전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결렬을 넘어선 모욕감을 드러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박 회장은 칠순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한 체구를 지녔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치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안색으로 멀어져가는 귀빈들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사단은 그룹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최민혁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경솔하고 무지한 발언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상대방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거만한 태도로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려 했었다. 최 본부장은 중동 문화권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예법을 어기며 상대방의 신앙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 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은 자존심 강한 알바흐리 왕자의 영린을 건드리는 결과가 되었다. 왕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고 수행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짐을 챙겼으며 그 과정에서 최 본부장이 억지로 그들을 붙잡으려 시도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최민혁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보안팀에게 출구를 막으라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려 하고 있었고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다름없었다. 로비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사내 카페 에스프레소 바에서 묵묵히 유리잔을 닦고 있던 한서진은 이 모든 소란을 무심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으나 그의 손놀림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평범한 바리스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서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린넨 천으로 컵의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며 최 본부장이 왕자의 수행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짧게 혀를 찾는데 그것은 비난이라기보다는 한심함에 가까운 감정 표현이었다. 서진의 귀에는 통역사조차 당황하여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왕자의 아랍어 욕설이 마치 모국어처럼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고 그는 그 속에 담긴 경멸과 분노의 깊이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왕자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왕자의 경호원들이 거대한 장벽처럼 그를 밀쳐내며 접근을 불허했고 상황은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다. 경호원들의 손은 이미 재킷 안쪽의 무기에 가까워져 있었고 서룡그룹 보안팀 또한 곤봉을 움켜쥐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해 자칫하면 로비가 피바다로 변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였다. 박 회장은 제발 대화로 해결하자며 애원하듯 소리쳤지만 통역사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고 왕자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때 최민혁 본부장이 눈치 없이 왕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한국어로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왕자의 경호원이 반사적으로 최민혁의 팔을 꺾으려 달려들었다. 그 찰나의 순간 카운터 뒤에 있던 한서진이 들고 있던 린넨천을 내려놓고 마치 유령처럼 카운터를 넘어 순식간에 인파를 헤치고 나아가더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창하고 고귀한 억양의 아랍어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소란스러운 로비를 단숨에 잠재울 만큼 무게감 있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으며 그가 구사한 언어는 단순한 아랍어가 아니라 왕족들만이 사용하는 고어와 격식이 완벽하게 갖춰진 최상위 예법의 언어였다. 서진은 경호원의 손이 최민혁의 뼈를 부러뜨리기 직전에 정확한 타이밍으로 개입하여 그들의 행동을 멈추게 만들었고 왕자의 발걸음마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추게 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낯선 바리스타에게 쏠렸고 박 회장과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서진은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알 바흐리 왕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정중하면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은 태도로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는 왕자가 느꼈을 모욕감에 대해 서룡그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시적인 비유를 섞어 전달했고 이는 통역사가 전하던 건조한 사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도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베두인의 전통을 언급하며 오늘의 결례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해 왕자의 명예를 세워주었다. 왕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 기이한 직원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호기심과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최민혁 본부장은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경호원이 물러나자 그제야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다시 나서려 했으나 서진이 보낸 싸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고 말았다. 서진은 다시 한번 왕자에게 다가가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춰 오직 왕자만이 들을 수 있는 억양으로 고향의 특정 지역 방언을 섞어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것은 알 바흐리 가문의 발원지인 작은 오아시스 도시의 방언이었으며 외부인은 결코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정서적 유대감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왕자의 굳게 닫혀있던 인매가 미세하게 풀리며 긴장감이 감돌던 어깨가 내려가는 것을 본 서진은 그제야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한 가면을 유지했다. 왕자는 한참 동안 서진을 응시하다가 통역사나 박 회장이 아닌 오직 서진에게만 직접 아랍어로 말을 건넸고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분노 대신 진중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왕자는 서진에게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었고 서진은 그저 미소를 띠며 자신은 이곳에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왕자는 그 대답을 믿지 않는다는 듯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명함도 아닌 개인적인 연락처가 적힌 금박 카드를 꺼내 서진의 셔츠 주머니에 직접 꽂아주었다. 왕자는 박 회장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시 협상의 여지가 생겼음을 시사하는 말을 남긴 채 서진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건네고는 유유히 로비를 빠져나갔다. 왕자와 수행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로비에는 참았던 숨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박 회장은 다리가 풀려 비서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다. 모든 임원과 직원들의 시선은 이제 막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묵묵히 린낸 천을 집어드는 한서진에게 고정되었고 그 시선들 속에는 경악과 의문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최민혁은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서진을 노려보았지만 감히 다가가 행패를 부릴 수는 없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땀을 닦으며 비서실장에게 저 직원이 누구인지 당장 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서진은 등 뒤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들을 무시한 채 식어버린 에스프레소 잔을 싱크대에 쏟아버리고는 흐르는 물에 손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손끝에 닿자 방금 전까지 억눌러 왔던 과거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애써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노력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원해서 이곳으로 숨어들었으나 자신의 본능이 그리고 상황이 그를 다시 전장으로 끌어내고 있음을 직감했다. 컵을 닦는 그의 손은 여전히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유리에 비친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깊은 고뇌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날 오후 회장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주제는 계약의 실패가 아닌 로비의 바리스타 한서진에 대한 것이었다. 인사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한서진의 이력서를 스크린에 띄웠지만 거기에는 평범한 지방대학 졸업장과 몇 군데의 아르바이트 경력만이 적혀 있을 뿐 특이한 점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박 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평범한 알바생이 어떻게 왕족의 고어를 구사하고 그들의 예법을 완벽하게 알 수 있냐며 호통을 쳤다. 임원들은 쥐 죽은 듯 침묵했고 최민영만이 그 녀석은 분명 산업 스파이거나 사기꾼일 것이라며 당장 해고하고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생각은 달랐는데 그는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 온 동물적인 감각으로 한서진이 단순한 인물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공식적인 인사 기록이 아닌 뒷조사를 지시했고 국가정보원 출신의 보안 고문에게도 따로 연락을 취해 한서진에 대한 심층적인 조회를 의뢰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회장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서룡그룹의 운명이 저 이름 없는 바리스타의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한서진은 낡은 국산차의 시동을 걸기 전 조수석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구형 폴더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쏟아졌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단 하나의 메시지만을 확인했다. 그것은 암호로 된 문장이었지만 서진은 그 의미를 단번에 해석할 수 있었고 그것은 자신의 은신처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그는 폰을 다시 끄고 핸들을 꽉 쥐며 오늘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계산해 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차를 몰고 회사를 빠져나가며 백미러로 멀어지는 서룡그룹의 거대한 사옥을 바라보았고 그 건물이 마치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좁은 오피스텔 방 한 구석에 놓인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된 낡은 여권들과 신분증 그리고 총기 손질 도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이것들을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지만 오늘 알바을이 왕자의 눈에서 읽은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을 알아보는 듯한 기시감이었기에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왕자가 남긴 금박 카드는 책상 위에서 묘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서진은 그것을 집어들어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왕자가 자신의 과거 신분을 눈치챘다면 서룡그룹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이 출근했을 때 카페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점장은 그를 마치 귀빈처럼 대하며 안절부절 못했고 동료들은 그를 피하거나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실장이 직접 카페로 내려와 그를 찾았다. 비서실장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회장님이 지금 당장 뵙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전했고 서진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앞치마를 벗어 곱게 접어두고는 비서실장의 뒤를 따라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상승하는 엘리베이터의 숫자판을 보며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끝났음을 받아들였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자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서진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박 회장은 서진에게 자리를 권하며 보고서를 밀어주었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아무런 내용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 상태나 다름없는 1급 보안, 등급 표시만이 찍혀 있었다.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네 도대체 정체가 뭔가라고 물었고 서진은 그저 묵묵히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최민혁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서진의 멱살을 잡으려 들며 이 사기꾼 녀석이 우리 회장님을 속이려 드냐고 소리쳤다. 서진은 최민혁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제압했고 그 순간 최민혁은 마치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오금이 저리는 공포를 느꼈다. 서진은 박 회장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그저 커피를 만드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지만 회장님의 조카분이 망쳐놓은 일을 수습하기 위해 잠시 주제넘게 나섰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서진의 눈빛에서 그가 진심으로 권력이나 돈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읽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능력이 지금 서룡그룹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뼈저리게 느꼈다. 박 회장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서진에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진은 거절하려 입을 떼려는 순간 회장실의 대형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알바으리 재단이 경쟁사인 대성그룹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뉴스였다. 대성그룹은 과거 서진이 모시던 상관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배우 세력과 연관된 기업이었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뉴스를 잠시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회장을 바라보며 조건을 하나 걸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이번 협상의 전권을 자신에게 위임하고 그 누구도 특히 최민혁 본부장이 자신의 방식에 토를 달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박 회장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고 최민혁은 경악하며 반대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후였다. 박 회장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한서진이 내건 파격적인 조건이 가져온 충격의 여파 때문이었다. 최민혁 본부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기세였지만 박 회장의 서슬퍼런 눈빛에 눌려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단을 내린 듯 비서실장을 향해 한서진에게 이번 협상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식 발령장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정은 서룡그룹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으며 회장실에 있던 모든 임원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박 회장은 지금 이 순간 그룹의 명운이 저 정체를 알 수 없는 바리스타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도박과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한서진이 회장실을 나간 직후 보안 고문이 창백해진 얼굴로 태블릿 PC를 들고 들어와 박 회장 앞에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가 가져온 정보는 국정원 데이터베이스를 우회하여 조회한 한서진의 신원 조회 결과였는데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 문구와 함께 접근 불가라는 단어만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보안 고문은 이것이 단순한 정보 부재가 아니라 국가 최고 등급의 기밀로 분류되어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거나 봉인된 경우에만 뜨는 코드 블랙 등급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화면을 응시하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단순히 능력 있는 협상가가 아니라 국가가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한서진은 지하 라커룸으로 돌아와 익숙했던 바리스타 유니폼을 벗어 옷걸이에 걸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 커피향 속에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거울 너머에서 차갑게 그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는 이제 평화로웠던 도피처를 떠나 다시 진흙탕 싸움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유니폼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내 사물함 깊숙한 곳에 던져 넣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과 작별을 고하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라커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커피를 나르던 가벼운 걸음이 아니었으며 누군가의 목숨을 쥐고 흔들던 과거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날 밤 한서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밤새워 서룡그룹이 준비했던 협상 자료들을 검토했는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미간은 좁혀졌고 한숨은 깊어만 갔다. 최민혁이 주도한 협상팀이 준비한 자료는 겉보기에만 화려할 뿐 알바흐리 재단의 니즈나 중동의 복잡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쓰레기에 불과했다. 특히 계약서 초안에 포함된 독소 조항들은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여서 오히려 협상 결렬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서진은 붉은 펜을 들어 잘못된 부분들에 가차없이 X표를 치기 시작했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두꺼운 보고서는 붉은 선들로 난도질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룡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급 소집된 협상 TF 팀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새로운 팀장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블랙 슈트를 차려입은 한서진이 들어서자 팀원들은 그가 어제 로비에서 커피를 만들던 바리스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상석에 앉아 가져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던져 놓았는데 그 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여러분이 지난 6개월간 준비한 이 프로젝트는 완벽한 실패작이며 지금부터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팀원 중 한 명인 기획부장이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반발하려 했으나 서진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칠판에 알아버 문장 하나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기존 계약서 12조에 명시되어 있던 문구였는데 서진은 그 단어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현지에서는 노예 계약을 암시하는 모욕적인 속어와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민혁 본부장이 고용한 엉터리 번역 업체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만약 이대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서룡그룹은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기획부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고 팀원들은 서진의 압도적인 전문성 앞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 회의실 문이 쾅 열리며 최민혁 본부장이 들이닥쳤는데 그는 자신의 허락도 없이 회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격분하며 서진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최민혁은 감히 근본도 없는 바리스타 따위가 내 부하들을 가르치려 드냐며 당장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민혁에게 다가가더니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는데 그 내용은 최민혁이 지난달 마카오에서 탕진한 비자금의 정확한 액수와 그 돈의 출처에 관한 것이었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치다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최민혁이 사라지자 회의실에는 서진에 대한 경외감과 공포가 뒤섞인 묘한 기류가 흘렀고 팀원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낙하산 인사가 아닌 진짜 리더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서진은 다시 자리에 앉아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전략은 알바흐리 재단이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해수 담수화 기술과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연계한 획기적인 제안이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팀원들은 그의 해안에 감탄하며 받아 적기에 바빴다. 서진의 지휘 아래 오합지졸 같았던 TF팀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정예 부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서진은 비서실을 통해 경쟁사인 대성그룹의 움직임을 보고받았는데 예상대로 그들은 이미 알바흐리 재단의 부대표와 접촉하여 로비를 벌이고 있었다. 대성그룹의 협상단 대표가 과거 서진의 동료를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던 장민석 전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서진의 손에 쥐어진 펜이 부러질 듯 휘어졌다. 장민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전략가로 유명했으며 이번에도 분명 더러운 뒷거래를 통해 판을 뒤집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서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대성그룹의 사옥을 노려보며 이번 싸움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피로 맺어진 복수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서진은 즉시 팀원들에게 대성그룹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들을 역이용할 함정을 설계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바흐리 왕자와의 독대를 추진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왕자가 남겨준 금박 카드의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고 대신 과거 정보기관 시절 구축해 두었던 중동 지역의 비공식 라인을 가동해 왕자의 비공개 일정을 파악했다. 왕자는 오늘 밤 강남의 한 프라이빗 클럽에서 극비리에 누군가를 만날 예정이었고 서진은 그 만남의 상대가 장민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팀원들에게 보안 유지를 당부하고는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밤이 깊어지자 서진은 검은색 세단을 몰고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뒷골목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멤버십 클럽이었다. 입구에 거구의 기도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지만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지갑에서 낡은 코인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기도는 코인을 확인하자마자 태도가 돌변하여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를 안쪽의 VIP 룸으로 안내했다. 복도를 걸어가던 서진은 닫힌 룸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장민석의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는데 그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하고 역겨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서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주저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고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VIP 룸의 무거운 공기는 한서진의 등장으로 인해 날카롭게 찢어졌고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던 장민석 전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은밀한 회합 장소에 나타난 불청객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눈을 가늘게 떴으나 조명 아래 드러난 얼굴이 어제 뉴스에서 본 서룡그룹의 바리스타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비릿한 조소를 머금었다. 장민석은 자신의 경호원들이 어떻게 뚫렸는지 의아해하면서도 여유로운 척 위스키 잔을 흔들며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냐고 비꼬았다. 그러나 서진은 그의 도발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바흐리 재단의 부대표인 하산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정중하게 아랍어 인사말을 건넸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과거 하산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던 작전명을 암시하는 문장이었고 하산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장민석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기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불쾌함을 드러내며 하산에게 저자는 그저 서룡그룹의 말단 직원에 불과하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영어로 소리쳤다. 하지만 하산은 손을 들어 장민석의 말을 가로막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려 했다. 서진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옛 친구의 안부를 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래를 바로잡으러 왔을 뿐이라고 답했다. 서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대성그룹의 제안서를 턱으로 가리키며 그 안에 담긴 기술 이전 조항이
사실은 특허 소송 중인 불법 기술임을 폭로했다. 장민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당황하여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하산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하산은 배신감을 느낀 듯 장민석을 노려보며 알바흐리 재단은 신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성그룹은 처음부터 우리를 기만하려 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장민석은 이 모든 것이 오해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서진이 미리 준비해온 특허 관련 법원 문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자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서진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장민석에게 다가가 귓가에 대고 당신이 과거에 했던 방식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그것은 과거 작전 중 장민석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동료의 복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였고 장민석은 처음으로 눈앞의 바리스타에게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하사는 서진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수행원들을 데리고 룸을 빠져나갔고 협상의 주도권은 순식간에 서룡그룹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클럽을 나온 서진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잠시 가로등 아래 서 있었는데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것은 오랜만에 마주한 과거의 적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차에 올라 서룡그룹 본사로 향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TF팀 사무실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고 팀원들은 서진이 지시한 자료들을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서진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그의 눈빛을 보고는 다시금 긴장하며 자세를 고쳐 잡았다. 서진은 칠판 앞에 서서 방금 전 확보한 대성그룹의 전략을 브리핑하며 우리의 협상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서진은 팀원들에게 단순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알바흐리 재단이 현재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 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지지율과 직결된 생존 문제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진은 서룡그룹이 보유한 해수 담수화 플랜트 기술에 더해 스마트 농업 기술을 패키지로 묶어 사막 한가운데 녹색 도시를 건설하는 비전을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기획부장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서진은 당장의 이익보다 왕실의 수권 사업을 해결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독점권을 생각하라며 그를 설득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지쳐있던 팀원들의 가슴에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시작된 전략회의에서 서진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는데 그것은 기존 계약서 초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독소 조항에 관한 것이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위약금 조항의 단위를 조작하여 만약 공사가 지연될 경우 서룡그룹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서진은 이 조항을 작성한 법무팀 담당자를 추궁하지 않고 조용히 수정펜을 들어 그 부분을 삭제해 버렸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범인을 알고 있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최민혁 본부장이 심어놓은 첩자가 이 안에 있음을 확신했고 역정보를 흘려 그를 낚을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서진은 일부러 회의 중에 가짜 핵심 기술 정보를 언급하며 보안 유지를 강조하는 척 연기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진은 구내 식당이 아닌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렸다. 예상대로 10분 후 보안팀장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는 방금 전 회의 내용을 외부로 전송하려던 직원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올렸다. 그 직원은 최민혁 본부장의 측근 중 한 명이었고 서진은 그를 해고하는 대신 조용히 불러내어 이중 간첩 역할을 제안했다. 서진은 겁에 질린 직원에게 최민혁에게는
거짓 정보를 계속 보고하고 대성그룹의 움직임은 나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직원은 살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고 서진은 이로써 내부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오히려 적을 교란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게 되었다. 오후 2시 드디어 알바흐리 재단과의 공식적인 2차 협상이 서룡그룹 대회의실에서 재개되었고 분위기는 1차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웠다. 왕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의 최측근이자 재단의 실세인 핫산 부대표가 협상단을 이끌고 들어왔고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깐깐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은 긴장한 모습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고 최민혁은 말석에서 서진을 쏘아보며 실수를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은 핫산 부대표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목례를 했고 핫산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통역사가 입을 떼려는 순간 서진이 손을 들어 제지하고 직접 유창한 아랍어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서진의 완벽한 언어 구사 능력에 아랍 측 수행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는 초반 기싸움에서 서룡그룹이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진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숫자가 아닌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사막의 황량한 풍경이 서룡의 기술을 통해 푸른 녹지로 변해가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며 이것은 단순한 건설 계약이 아니라 알바흐리 왕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파트너십이라고 호소했다. 핫산 부대표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관심을 보였지만 이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서룡그룹의 자금 조달 능력을 문제 삼았다. 그것은 대성그룹이 미리 흘려놓은 서룡그룹의 유동성 위기 루머에 기반한 공격이었다. 최민혁은 이때다 싶어 끼어들며 자금 문제는 걱정 없다며 횡설수설했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서진은 차분하게 최민혁의 말을 끊고 준비된 재무제표와 국제은행 보증서를 제시하며 그 루머가 경쟁사의 악의적인 비방임을 데이터로 증명했다. 그는 덧붙여 왕실이 투자금의 일부를 현물이 아닌 원유 채굴권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결제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왕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는 제안이었고 수행원들 사이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핫산 부대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서진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다. 하지만 협상이 순조롭게 풀려가던 순간 갑자기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꺼지며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고 준비했던 자료들이 모두 사라지는 사고가 터졌다. 당황한 직원들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최민혁은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띠며 고소하다는 듯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이것은 최민혁이 사주한 또 다른 내부 공작임이 분명했으나 서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모든 데이터와 수치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기에 자료 없이도 막힘없이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의 펜 끝에서 복잡한 공정표와 예상 수익률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그려지자 회의실 내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진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단순한 위기 대처 능력을 넘어 그가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명이었다. 핫산 부대표는 서진의 설명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이는 아랍 문화권에서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제스처였다. 박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흐뭇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고 최민혁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1차 세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서진은 팀원들에게 짧은 휴식을 지시하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찬물로 세수를 하고는 붉게 충혈된 눈을 진정시켰다. 화장실을 나서던 서진은 복도 구석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고 있는 최민혁을 발견하고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최민혁은 수화기에 대고 오늘 밤 창고에서 물건을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닌 범죄 모의에 가까웠다. 서진은 직감적으로 그 물건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샘플이거나 혹은 자신을 노리는 함정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최민혁이 사라지자 즉시 자신의 옛 동료이자 정보 브로커인 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내 최민혁의 위치 추적과 통화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 전쟁은 회의실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밤이 되면 더 잔혹한 그림자가 덮쳐올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서진은 팀원들을 먼저 퇴근시키고 홀로 사무실에 남아 내일 있을 최종 담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최민혁이 고용한 용역들이 인천 항만 창고에 보관 중인 서룡그룹의 핵심 자재를 빼돌리려 한다는 첩보였다. 만약 그 자재가 사라지면 내일 시연회는 불가능해지고 계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서진은 즉시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마자 로비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 국정원 시절 서진과 함께 사선을 넘나들었던 옛 부하들이었고 강 실장이 보낸 지원군이었다. 서진은 그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누고는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타 인천으로 향했는데 차 안에는 이미 작전 장비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다시는 입지 않으려 했던 전술 장비들을 몸에 걸쳤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펜으로 싸우던 그가 이제는 물리적인 힘으로 회사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서진은 오늘 밤이 지나면 자신은 더 이상 평범한 바리스타로 돌아갈 수 없음을 예감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는데 그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항만 창고에 도착하자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용역들이 트럭에 자재를 싣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서진은 무전기를 통해 대원들에게 작전 개시를 알렸고 그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창고로 잠입해 들어갔다. 용역들의 숫자는 예상보다 많았고 무기까지 소지하고 있어 자칫하면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서진은 정면 돌파 대신 연막탄과 소음기를 이용한 제압 전술을 지시하며 자신은 가장 안쪽에 있는 최민혁의 하수인을 잡기 위해 움직였다. 빗소리에 묻힌 총성과 비명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연막탄이 터지며 피어오른 뿌연 연기가 창고 안을 가득 채우자 시야는 순식간에 차단되었고 혼란에 빠진 용역들의 고함만이 빗소리와 섞여 울려 퍼졌다. 한서진은 그 혼돈 속을 마치 제 집 안방처럼 누비며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는데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고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첫 번째 용역의 팔을 가볍게 비틀어 제압하고는 비명지를 틈도 주지 않고 명치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과거 특수 임무를 수행하며 익혔던 살인 기술들이 몸의 기억을 타고 되살아났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치명상을 피하고 단지 무력화시키는 선에서 힘을 조절하고 있었다. 빗줄기가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격렬해질수록 창고 안의 싸움도 절정으로 치달았고 서진의 옛 부하들 역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적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다. 창고 안쪽에서 작업을 지휘하던 용역 반장은 부하들이 맥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다. 그는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휘두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서진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서진은 반장이 휘두르는 칼날을 가볍게 피하고는 손목을 낚아채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비틀어 버렸고 반장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서진은 쓰러진 반장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벽으로 밀어붙이며 낮은 목소리로 누가 사죄했는지 물었지만 대답은 필요 없다는 듯 곧바로 그의 주머니를 뒤졌다. 예상대로 반장의 휴대전화에는 최민혁 본부장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상황은 불과 10여 분 만에 종료되었고 바닥에는 고통을 호소하는 용역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서진의 팀원들은 능숙하게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진은 확보한 자재들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는데 다행히 포장이 조금 찢어진 것 외에는 내용물에 큰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빗속에 서 있는 옛 부하들에게 다가가 짧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 그들은 서진에게 다시 조직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이제 커피 향이 더 좋다고 대답하고는 그들에게 오늘 밤 있었던 일은 철저히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서진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례를 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서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룡그룹 본사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최민혁 본부장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으리라 믿고 의기양양하게 출근했다. 그는 오늘 예정된 시연회가 자재 부족으로 취소되면 그 책임을 모두 한서진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를 회사에서 영구히 추방할 생각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에 들어선 순간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는데 그곳에는 간밤에 사라졌어야 할 핵심 자재들이 멀쩡하게 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자재들 옆에는 한서진이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최민혁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쥐새끼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의 그것과 같았다. 최민혁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직원들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황급히 자신의 사무실로 도망쳤다. 사무실에 들어온 최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그고 대성그룹의 장민석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독설만이 돌아왔다. 장민석은 일 처리를 이따위로밖에 못하냐며 최민혁을 무능하다고 비난했고 만약 이번 계약을 서룡그룹이 따내게 된다면 과거의 비자금 장부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최민혁은 공포에 질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애원했지만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고 그는 진퇴양난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다. 그는 책상 위에 물건들을 쓸어버리며 발광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을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고 오직 한서진에 대한 증오심만이 불타올랐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회사의 전산망을 마비시키려는 미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편 한서진은 보안실에서 최민혁이 전산실 직원에게 은밀히 접근하는 모습을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그의 행동에 혀를 찼다. 서진은 이미 최민혁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기에 그가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심으려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지시하여 최민혁이 심으려는 악성 코드를 가짜 서버로 유도하여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오히려 그 로그 기록을 해킹 시도의 증거로 확보했다. 서진은 이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었는데 이는 단순히 최민혁을 몰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배후인 대성그룹을 겨냥한 칼날이었다. 그는 이제 사냥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온매무새를 다듬고 최후의 협상장으로 향했다. 오후 2시 알-바흐리 재단과의 최종 계약을 위한 시연회가 대강당에서 열렸고 수많은 취재진과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박 회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중앙석에 앉아 있었고
왕자 대신 정권을 위임받은 핫산 부대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무대를 주시하고 있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한서진은 마이크를 착용하며 심호흡을 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것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무대 위로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조명이 그를 비추자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고 그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서진의 발표는 완벽 그 자체였는데 그는 복잡한 기술 용어를 배제하고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사막의 기적을 시각화한 영상을 띄우고 서룡그룹의 기술이 어떻게 척박한 땅을 생명의 오아시스로 바꿀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그가 제안한 현지 인력 고용 창출과 기술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이익을 챙겨 떠나는 기업이 아니라 현지화 상생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어 핫산 부대표의 마음을 움직였다. 발표 도중 최민혁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시스템 오류가 잠깐 발생했지만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유머로 승화시키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노련함을 보였다. 그의 임기응변에 핫산 부대표는 소리내어 웃으며 박수를 보냈고 이는 사실상 계약 성사를 의미하는 신호였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경쟁사인 대성그룹 측에서 심어놓은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서룡그룹의 과거 부실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는 명백히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질문이었다. 회장과 임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서진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과거 부실 공사의 원인이 당시 하청업체였던 대성건설의 자재 빼돌리기 때문이었음을 증명하는 법원 판결문이었고 기자는 얼굴이 붉어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서진은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서룡그룹의 강화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홍보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었다.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서명식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최민혁이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듯 헝클어진 머리와 풀린 눈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 계약은 무효이며 한서진이 회사를 팔아먹으려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 회장은 충격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최민혁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며 가까이 오면 다 터뜨려버리겠다고 위협했는데 그것은 조잡하게 만든 사제 폭발물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도망쳤고 핫산 부대표의 경호원들은 즉시 핫산을 보호하며 총을 꺼내들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서진은 천천히 양손을 들고 최민혁에게 다가가며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는 최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을 조용히 덮을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최민혁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최민혁은 폭발물의 기폭 장치에 손가락을 걸고 서진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는데 그의 눈에는 광기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거리를 좁히며 최민혁의 심리를 분석했는데 그는 최민혁이 실제로 자폭할 용기는 없는 겁쟁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서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최민혁에게 네가 믿는 대성그룹이 너를 버렸다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속삭였다. 그 말에 최민혁의 동공이 흔들리는 찰나의 순간 서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여 최민혁의 손목을 낚아채고 기폭 장치를 빼앗았다. 동시에 서진은 최민혁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제압했는데 이 모든 동작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사람들은 상황이 끝난 후에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달았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최민혁을 연행해 갔고 서진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핫산 부대표에게 다가가 사과를 건넸다. 핫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고 당신 같은 인재가 있는 기업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며 즉석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회장실로 끌려가는 최민혁의 절규가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날 밤 서진은 텅 빈 대강당에 홀로 앉아 무대 위에 화려했던 조명이 꺼진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박 회장은 그에게 파격적인 승진과 보너스를 약속했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핫산 부대표가 선물로 준 최고급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과연 이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자문했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가 진동했는데 발신자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직감적으로 이것이 새로운 위기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잠시 망설이다가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서진은 건물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도심의 불빛 때문에 별은 보이지 않고 희뿌연 구름만이 달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켰지만 뉴스에서는 서룡그룹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어 곧바로 끄고 말았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 하나를 샀는데 계산대 직원의 무관심한 태도가 오히려 그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삶,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신의 본성이 서글프게 느껴졌다. 차 안에서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는 내일 아침 다시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설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카페로 출근한 서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앞치마를 메고 샷을 내리고 있었지만 손님들의 시선은 어제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뉴스를 통해 그의 얼굴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영웅적인 바리스타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직원들은 그를 훔쳐보며 수군거렸고 남자 직원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을 보냈는데 서진에게는 이러한 관심이 견디기 힘든 고문과도 같았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중년 남자가 들어와 주문은 하지 않고 서진의 앞에 명함 한 장을 내려놓았다. 명함에는 아무런 직함도 없이 오직 전화번호 하나만이 적혀 있었는데 서진은 그 번호가 국가안보실의 비밀 회선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남자는 서진에게 짧게 국가가 당신을 다시 필요로 한다는 말을 남기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사라졌고 서진은 남겨진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는데 자신이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과거의 망령이 기어코 발목을 잡고 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갓 내린 에스프레소의 쓴맛을 입안 가득 느끼며 억지로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도망치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 싸워 자신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뿐이었다. 호화로운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찬란한 빛 아래 서룡그룹의 성공적인 계약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린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승리에 도취한 임원들의 웃음소리와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은 상기된 얼굴로 핫산 부대표와 건배를 나누며 그룹의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그들 주위로 모여들어 아부를 떨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하지만 화려한 턱시도를 입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한서진의 표정은 주위의 환호와는 대조적으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끊임없이 연회장 곳곳을 훑으며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축하받아야 할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지에 홀로 떨어진 병사처럼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본능적인 위험 신호가 뇌리를 스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회장 한 구석에는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인 대성그룹의 장민석 전무가 샴페인 잔을 든 채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단상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미 최민혁이 실패하고 구속된 시점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판세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더러운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장민석은 품 안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는 짧은 신호를 보냈고 그 순간 연회장 측면의 직원 출입구로 웨이터 복장을 한 건장한 사내들이 카트를 밀며 들어오는 모습이 서진의 시야에 포착되었다. 서진은 그들의 걷는 자세와 무게중심이 일반적인 서비스 직원의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용병들의 특징과 일치함을 단번에 간파했고 그들의 목표가 핫산 부대표임을 직감했다. 서진은 박 회장에게 다가가 잠시 실례하겠다는 눈짓을 보내고는 자연스럽게 인파 속을 빠져나와 웨이터들이 사라진 주방 쪽 복도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빨라졌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고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금속성 냄새에서 살기를 일궈냈다. 서진은 넥타이를 살짝 풀고 재킷의 단추를 푼 다음 벽에 붙어 코너를 돌았는데 예상대로 웨이터 복장을 한 사내가 품 안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들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사내는 서진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했으나 서진은 그가 고도의 훈련을 받은 프로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기에 방심하지 않고 호흡을 조절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서진이 몸을 날려 사내의 손목을 낚아채는 순간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내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서진의 강력한 무릎차기에 명치를 맞고 쓰러졌다. 하지만 소란을 듣고 안쪽에서 대기하던 다른 2명의 용병이 튀어나와 잭나이프를 휘두르며 서진을 협공하기 시작했고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치열한 전장으로 변했다. 서진은 날카로운 칼날을 간발의 차로 피하며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벽으로 밀어붙였고 그의 동작은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는 주변에 있던 서빙 카트를 발로 차서 한 명의 진로를 막고 나머지 한 명의 팔을 꺾어 제압하는 등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상황을 통제해 나갔다. 소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산된 서진의 움직임 덕분에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벽 하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생사를 건 사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웃고 떠들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용병이 숨겨둔 단검을 꺼내 서진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지만 서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그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바닥에 쓰러진 3명의 용병을 확인한 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는 바닥에 떨어진 무기들을 수거해 근처의 청소 도구함에 숨겼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곳에는 언제 왔는지 알 수 없는 핫산 부대표가 놀란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핫산은 화장실을 찾으러 나왔다가 우연히 목격하니 믿기 힘든 광경의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닥에 널브러진 거구의 사내들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서진의 모습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핫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것은 보안상의 작은 문제였으며 이미 해결되었으니 안심하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핫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고 서진은 그저 회장님을 보좌하는 직원일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핫산의 눈에는 그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신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핫산은 서진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임을 깨닫고 그에게 아랍 왕실의 최고 예우를 갖춰 감사를 표했다. 두 사람이 연회장으로 돌아오자 장민석 전무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입구 쪽을 계속 흘끔거리고 있었는데 핫산이 멀쩡한 모습으로 서진과 함께 들어오자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서진은 장민석에게 천천히 걸어가 그의 옆에 서서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당신이 보낸 선물들은 잘 받았지만 반송 처리했으니 그리 알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장민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웨이터와 부딪혀 잔을 깨뜨렸고 그 소리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며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이것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의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고 장민석은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박 회장은 단상에 올라 이번 계약의 1등 공신인 한서진을 소개하려 했으나 서진은 이미 자리를 비운 뒤였고 그 빈자리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뒤로하고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고 있었다. 난간에 기대어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는데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진 도시의 어둠이 마치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다시 한번 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예감의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때 옥상 입구 쪽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고 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낮에 카페에 찾아왔던 국가안보실의 그 남자였다. 남자는 서진의 옆으로 다가와 난간에 기대며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는 칭찬 아닌 칭찬을 건넸지만 서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서진에게 국가가 지금 거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자네만이 해결할 수 있는 임무가 있다고 말하며 복귀를 종용했다. 서진은 담배를 꺼내 물며 자신은 이미 은퇴한 사람이고 더 이상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지만 남자는 서진이 거절할 수 없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서진이 과거 작전 중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옛 동료의 생존에 관한 정보가 담긴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의 인물은 분명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파트너였고 서진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며 평정심을 잃고 말았다. 남자는 이 친구를 구하고 싶다면 우리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서진의 죄책감과 의리를 교묘하게 자극했다. 서진은 사진을 구겨쥐며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남자를 노려보았지만 남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선택은 자네의 몫이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서진은 밤하늘을 향해 길게 연기를 내뿜으며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잔혹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이제 서룡그룹의 바리스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어둠의 세계로 뛰어들 것인지 잔혹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룡그룹은 알바을이 재단과의 계약 체결 소식으로 주가가 폭등하고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정작 주인공인 한서진은 출근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비서실을 통해 그를 찾았지만 그의 오피스텔은 텅 비어 있었고 휴대전화는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직원들은 그가 어제 너무 무리해서 아픈 것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카페의 매니저는 서진의 라커룸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불안감을 느꼈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 한 장과 함께 그동안 감사했다는 짧은 메모만이 남겨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편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진은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도시 외곽의 안전 가옥에서 장비를 점검하며 안보실 요원이 준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파트너가 살아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자신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인지 확인해야 했고, 만약 함정이라도 기꺼이 밟고 들어가 그들의 목을 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총기를 분해하여 기름칠하고 탄창에 총알을 채워 넣으며 바리스타의 손길이 아닌 킬러의 손길로 돌아와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은 더 이상 부드러운 갈색이 아니라 차갑게 빛나는 강철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의 심장은 복수심과 의무감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진은 핫산 부대표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고 작별 인사를 전했다. 핫산은 아쉬워하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고, 서진은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서 부러뜨리고 창밖으로 던져버린 후 검은색 벤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다. 이제 그는 서룡그룹의 한 대리가 아니라 코드네임 섀도우로 돌아가 잊혔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그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향해 거침없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한서진이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이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만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며 스산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빗속을 걸으며 공장의 구조를 눈으로 훑었는데, 곳곳에 배치된 감시 카메라와 매복한 저격수들의 위치가 그의 예리한 감각에 포착되었다. 안보실 요원이 건넨 정보는 예상대로 장민석 전무가 파놓은 함정이었으며, 죽은 줄 알았던 파트너의 사진은 조작된 미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그 함정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밟고 들어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기로 결심했는데,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품 안의 권총을 확인하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망설임 없이 공장의 녹슨 철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다. 공장 내부는 거대한 기계 설비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무장한 용병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서진을 향해 총구를 겨누기 시작했다. 장민석은 2층 난간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서진을 내려다보며 제발로 죽으러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고 비아냥거렸는데, 그의 옆에는 서룡그룹의 기밀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장민석은 이 서류들을 조작하여 서룡그룹을 분식회계와 기술 유출 혐의로 고발할 것이며, 한서진 또한 산업 스파이로 매장시킬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는 서진이 쥐새끼처럼 숨어 살던 바리스타 주제에 감히 거대 기업인 대성그룹을 상대로 싸움을 걸어온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소리쳤다. 서진은 장민석의 광기 어린 연설을 무표정하게 듣고 있다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과연 오늘 밤 살아나가는 것이 누구일지 두고 보자고 낮게 읊조렸다. 장민석의 손짓과 함께 용병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자 공장 안은 순식간에 총성과 화염으로 뒤덮였고, 서진은 몸을 날려 엄폐물 뒤로 숨으며 반격을 시작했다. 그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적의 급소를 노려 무력화시켰고,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용병들의 조준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서진은 바닥에 고인 빗물 웅덩이를 이용해 몸을 미끄러뜨리며 적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고, 근접전에서는 총기 대신 단검과 격투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했다. 용병들은 서진이 단순한 전직 요원이 아니라 전설 속의 살인 병기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서진은 기계처럼 냉철하게 적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장민석이 있는 2층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다.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장민석의 얼굴에서는 여유가 사라지고 대신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다급하게 경호원들에게 서진을 막으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서진은 이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점령하고 거침없이 전진해 오고 있었다. 장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지만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풀지 못할 정도로 손이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완벽한 함정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눈앞에 한서진은 인간이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처럼 보였다. 서진은 마지막 남은 경호원을 가볍게 제압하고 천천히 장민석에게 다가가며 총구를 그의 이마에 겨누었다. 서진은 장민석에게 총을 버리라고 명령했고 장민석은 덜덜 떨며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무릎을 꿇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서진은 장민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는 그가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어설픈지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웃었다. 서진은 이미 공장에 들어오기 전 장민석이 고용한 해커들을 역추적하여 대성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해둔 상태였으며 그곳에 저장된 불법 비자금 장부와 살인교사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민석은 그제야 자신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장민석의 자백이 담긴 음성 파일을 재생하며 이것이 너의 관 뚜껑에 밝힐 마지막 못이라고 선고했다. 그때 공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수십 대의 경찰차와 특공대 차량이 공장을 포위하며 진입을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이미 안보실 요원에게 정보를 넘겨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으며 장민석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판을 짜놓았던 것이었다. 장민석은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소리에 넋이 나간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고 서진은 그를 쓰레기 더미처럼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뒷문으로 향했다. 경찰 특공대가 2층으로 진입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린 장민석과 의식을 잃은 용병들 뿐이었고 한서진의 모습은 이미 어디에도 없었다. 서진은 빗줄기 속으로 유령처럼 사라지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대성그룹의 비리, 스캔들과 장민석 전무의 긴급 체포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는데 뉴스에서는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이 연일 특종으로 보도되었다. 대성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지만 성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반면 서룡그룹은 경쟁사의 몰락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으며 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하게 되었고 박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신의 한 수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박 회장은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이 모든 것이 한서진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그의 천재적인 능력과 희생의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한서진을 반드시 찾아내어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한서진은 그 시각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는 도심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신문 일면에는 서룡그룹과 알바을이 재단의 본계약 체결 소식이 대서특필되어 있었고 사진 속의 박 회장과 핫산 부대표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진은 그 사진을 손으로 쓸어보며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단순히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의 평범한 일상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받아들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통에 신문을 버렸다. 그의 주머니에는 여전히 핫산 부대표가 준 만년필이 들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
서진은 공원을 걸어 나오며 문득 자신이 일했던 카페가 그리워졌는데 에스프레소 머신 돌아가는 소리와 원두의 고소한 향기, 그리고 손님들의 소소한 대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돌아갈 곳이 더 이상 그곳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바리스타 한서진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국가안보실 요원이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아 발걸음을 멈추었는데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임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암시였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는데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예고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서룡그룹의 회장실 앞으로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는데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자 그 안에는 낡은 바리스타 앞치마와 명찰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짧은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회장님 커피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정중한 거절의 말이 적혀 있었다. 박 회장은 앞치마를 끌어안고 눈시울을 붉혔는데 그것은 한서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이 앞치마를 사내 역사관에 영구 보존하라고 지시하며 그가 남긴 전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영웅적인 바리스타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도시 괴담처럼 퍼져나갔다. 서진은 도시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카페 근처를 배회하다가 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일하는 옛 동료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서진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고 카페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서진은 안도감을 느끼며 모자를 눌러쓰고 발길을 돌렸는데 그의 뒷모습은 군중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다. 그는 이제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어 세상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임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고 그는 그렇게 세상 속으로 사라져갔다. 어느 날 낯선 항구 도시의 작은 카페에 동양인 남자가 나타나 일자리를 구했는데 주인은 그의 무뚝뚝한 인상에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가 내려준 커피를 맛보고는 즉시 채용을 결정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저 톰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으며 묵묵히 커피를 만드는 일에만 전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손님들의 주문을 받을 때마다 예리하게 빛났고 카운터 아래에는 항상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평범한 바리스타의 삶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나그네와도 같았다. 바다 내음이 섞인 바람이 불어오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남부 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는 1년 내내 온화한 바람과 눈부신 햇살이 축복처럼 내리쬐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낯선 이방인들이 숨어들기 좋은 미로 같은 골목들이 존재했다. 바다 내음과 갓볶은 원두의 향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해안가 언덕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고 허름한 카페는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았지만 아름아름 찾아오는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주인장은 톰이라는 가명을 쓰는 동양인 남자였는데 그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커피를 내리다가도 창밖으로 지나가는 갈매기 떼를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과거에 큰 상처를 입고 이곳으로 요양을 온 예술가일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그의 손에 밝힌 굳은 살과 날카로운 눈빛이 그 추측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한서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포터 필터에 원두 가루를 담아 탬핑을 하며 에스프레소 머신의 압력 게이지를 확인했는데 그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가 그에게는
일종의 명상과도 같은 치유의 시간이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서룡그룹에서의 치열했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애써왔지만 가끔 꿈속에서 들려오는 총성이나 장민석의 비명소리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밤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이곳의 파도 소리는 그의 헝클어진 신경을 어루만져 주었고 소박한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는 그가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온전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 재계는 서룡그룹의 기적 같은 부활과 알바흐리 재단과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으로 인해 연일 뜨거운 화제를 낳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박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이 조명받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서룡그룹이 중동 사막에 건설 중인 스마트 시티의 조감도가 연일 보도되었고 경쟁사였던 대성그룹의 몰락은 부도덕한 기업의 말로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로 인용되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신화의 시작점이자 1등 공신이었던 전설적인 바리스타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채 기업의 비사처럼 은밀하게 구전될 뿐이었다. 박 회장은 모든 인터뷰에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항상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는 듯한 묘한 여운을 남겨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오후, 카페의 나무문이 딸랑거리는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열리며 중절모를 깊게 눌러쓴 노신사가 안으로 들어섰다. 손님이라고는 구석자리에서 책을 읽는 노인 한 명뿐인 한적한 시간이었기에 서진은 고개를 들어 방문객을 맞이하려다 순간 동작을 멈추고 말았다. 노신사가 천천히 모자를 벗자 드러난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는 서룡그룹의 박 회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행주로 카운터를 닦으며 무심한 척했지만 박 회장은 이미 그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눈치채고 빙그레 웃으며 바 테이블 앞에 높은 의자에 힘겹게 걸터 앉았다. 박 회장은 카페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며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이내 서진을 향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커피를 한 잔 달라고 농담처럼 주문을 건넸다. 서진은 말없이 머신을 작동시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시작했는데 기계가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채워주었다. 박 회장은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네가 사라진 후 내 집무실 커피 맛이 영 예전 같지가 않아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왔다고 넌지 심화를 건넸다. 서진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갓 추출한 진한 에스프레소 잔을 박 회장 앞에 내려놓았고 그 향기는 순식간에 카페 안을 가득 메우며 긴장감을 부드럽게 녹여내렸다. 박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음미하고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안에는 서룡그룹 지분의 상당 부분을 양도하겠다는 증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네가 우리 회사를 구한 대가이며 또한 앞으로 자네가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보상이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서진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박 회장 쪽으로 밀어내며 자신은 이미 충분한 대가를 받았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서진은 자신이 원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었으며 그 목표를 이루었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담담하게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박 회장은 서진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다시 거두어 드렸지만 그의 눈에는 서진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진에게 자네가 남기고 간 앞치마를
우리 회사 역사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 두었다고 말하며 자네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영혼을 구한 은인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고 그 시간은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주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문득 생각난 듯 핫산 부대표가 자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이 서진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핫산은 서진이 언젠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만약 그가 마음을 바꾼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왕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이제 은퇴한 바리스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박 회장은 사람의 운명이란 알 수 없는 법이라며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겼다. 박 회장은 다시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짚으며 문을 향해 걸어갔고 서진은 카운터 밖으로 나와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그를 배웅했다. 박 회장이 떠나고 난 뒤 카페에는 다시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을 고한 후 느껴지는 시원섭섭함이었다. 그는 박 회장이 앉았던 자리에 남아있는 빈잔을 치우며 문득 자신이 이곳에서 영원히 숨어 지낼 수만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위험한 일들로 가득 차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기로 마음먹고 다시 에스프레소 머신 앞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항구 도시에는 거대한 크루즈선이 입항하며 수많은 관광객이 쏟아져 나왔고 조용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서진의 카페에도 낯선 손님들이 들이닥쳐 정신없이 주문을 쏟아냈는데 그는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어내며 바리스타로서의 일상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러던 중 한 무리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서진의 시야에 포착되었고 그의 본능적인 경계 태세가 즉각 발동되었다. 사내들은 카운터로 다가와 서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사진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서진의 과거 위장 신분 중 하나였다. 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모르는 사람이라고 태연하게 대답했고 사내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훑어보다가 이내 카페를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서진은 카운터 밑에 숨겨둔 비상용 가방을 확인하며 언제든지 이곳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했다. 평화로운 일상은 언제나 살얼음판과 같아서 작은 균열에도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검은 양복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림자로 살아가는 자가 짊어져야 할 숙명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밤 서진은 카페 문을 닫고 옥상으로 올라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북극성이 마치 자신의 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핫산 부대표가 선물했던 만년필을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는데 그 매끄러운 금속의 감촉이 차갑게 식어있던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는 결심한 듯 만년필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고 난간에 기대어 서서 어두운 바다를 향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새로운 여정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의 문 앞에는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휴업합니다라는 작은 팻말만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고 주인장 톰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훌쩍 여행을 떠났으려니 생각하며 아쉬워했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 왜 떠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항구의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새벽녘에 검은색 배 한 척이 안개를 뚫고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만이 무성하게 떠돌 뿐이었다. 한서진은 그렇게 다시 세상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커피 향과 전설 같은 이야기는 그곳에 오래도록 남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머물렀다. 먼 훗날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거대한 검은 세력에 맞서 싸우는 정체불명의 영웅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섀도우 바리스타라고 불렀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악인들의 몰락과 함께 향긋한 에스프레소 향기가 남아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전해졌다. 서룡그룹의 로비에는 여전히 주인이 없는 낡은 바리스타 앞치마가 유리관 속에 전시되어 있었고 가끔 박 회장은 그 앞치마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곤 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한서진의 진짜 이야기는 어딘가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